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하면서 2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그 대통령 탄핵 사건 과정을 미루어 봤을 때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자, 오늘 1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 또 2부 이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도로공사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유니버스입니다. 영어로 우주, 세계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요즘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을 빗대서 뭐 아무개 유니버스, 땡땡땡 유니버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예, 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는 이 전광훈 씨는 종교를 앞세워 언론 매체와 통신사 운영사, 온라인 쇼핑몰, 카드 관련 법인, 지역 기반 커뮤니티, 그리고 집회 행사 설비 업체 등 이른바 전광훈 유니버스로 배를 불리고 있어요. 네. 이 전광훈 그룹 지배구조 들여다봤고요. 또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유니버스가 현실화하고 있죠. 그렇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의 25%라는 높은 비율의 관세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하면 이 현존하는 최고 컴퓨터로 불리는 슈퍼 컴퓨터, 이걸 능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 말하자면 꿈의 컴퓨터인데요.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줄여서 MS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을 현지 시간 19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양자컴은 미래의 유니버스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짚어봅니다. 네, 세 가지 뉴스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전광훈 그룹 그 지배구조를 들여다봤다고요. 네.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계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회는 앞서 2020년 전광훈 씨가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 선동에 반성경적, 비신앙적, 비신학적 발언들을 해 한국 교회에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 주의를 요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기독교계에서도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이라는 그 개인 인물에 둘러싸고 있는 관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커뮤니티, 그걸 분석했다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전광훈 씨는 이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이른바 애국 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 금융, 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언론부터,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교계 소식을 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전 씨의 발언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13일 강원도 강릉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자유마을 대회,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지역 조직인데요. 여기서 전 씨는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로펌 비용을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 최후의 목적지는 자유통일하려 그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로펌, 이게 로비 업체죠. 네. 거기다가 7,500만 원씩 낸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자유일보를 통해서 미국 로비 업체의 거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유일보라는 언론 매체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미국 로비 업체 프라임 폴리시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낸 돈만 38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자유통일에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일단 자유일보는요. 매달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7,200만 원씩 총 6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8억 6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요.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당사자는 전 씨 가족들인데요. 이 자유일보 발행인은 전 씨의 딸 한나 씨고요.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은 아들 에녹 씨였습니다. 그 돈을 받은 프라임 폴리시 그룹은 실제로 미국 의회에 뭔가 역할을 하나요? 네, 이게 전부 공개가 돼 있거든요.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유일보와 계약한 대로 북한의 남한 정부 전복 시도를 미국 의회에 설명하고 홍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일보라는 언론사가 하는 활동이다 이거죠. 네. 그다음 뭐 통신사 운영상,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건 뭐예요? 네, 역시 전 씨가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30일 수원 메세에서 열린 전국 자유마을 대회 연설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돌연 청중을 대상으로 이 알뜰폰 통신사 호객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핸드폰 있어 없어 기계도 번호도 그대로 쓰고 통신사만 바꿔달라고 1,000만 대가 바뀌어지면 한 달에 2천억 원이 나와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업체가 있어요? 네, 저희 취재팀이 한 달간 이 애국 자금의 행방을 추적을 했거든요. 이 핵심 사업체와 단체는 총 7곳입니다. 7곳이나고요? 네, 먼저 이 언론 매체 쪽으로는 신문사 말씀드린 자유일보와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 프로덕션, 그리고 통신 분야에선 방금 말씀드린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 모바일, 운영사인 더 P&L, 그리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로 광화문몰을 운영하는 광화문 온이 있고요. 또 농협은행과 제휴한 이 선교카드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한국교회선교은행, 그리고 또 자유마을을 운영하는 대국본, 그리고 광화문 집회 등의 행사 설비 운영을 도맡는 퓨리턴이었습니다. 이게 단가 이른바 정광훈 유니버스다 이거죠. 네. 근데 이 7개 사업체 경영진들이 다 정광훈 씨 개인과 연관이 있어요? 네, 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요. 7곳의 사업자 단체 경영진은 모두 사랑제일교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전 씨 딸 한나 씨는 2023년 초까지 더 P&L의 초대 대표였고요. 지금도 회사 지분 60%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 씨는 또 리더스 프로덕션 감사인 동시에 광화문 온과 자유일보의 사내 이사입니다. 이 사업체들이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있죠? 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요. 이 자유통일당의 5년치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더 P&L은 자유통일당의 광고 대행 용역을 맡아 2021년 8월 대금 3억 6천만 원을,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4억 6,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또 퓨리턴은 콜 대행 업무 명목으로 2022년 매달 600여만 원을 자유통일당에서 받았고요. 당 전당대회 대행, 자유통일당 주재 광화문 행사 대금으로 총 3억 7천만을 벌었습니다. 또 리더스 프로덕션은 2021년부터 자유통일당 홍보 영상 제작 대행을 맡아서요. 이 매년 수억 원씩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광화문 온 역시 지난해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유세용품을 조달한 대가로 3,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자유통일당은 자유일보에 매달 수천만 원을 광고비로 지급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참. 자, 두 번째 유니버스를 주제로 한 뉴스, 관세 폭탄 얘기죠. 네.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 초비상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모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선 최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16.2%를 차지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8.6%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는 주로 미국 자동차 기업의 물량을 생산하는 거라서 이 사실상 한국이 1위인 셈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의 활이 한국을 먼저 겨냥할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가 없었죠, 아예. 예, 맞아요. 이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이 갑자기 25%의 높은 관세가 생기면 이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2018년에도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요. 이 7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2024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약 143만 2,700대로 이 전체 수출 자동차의 절반 이상인 51.5%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미국에 수출한 차가 약 84만 5천 대로 33.4%였으니까요. 현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규모가 된 겁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나요?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관세를 피할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뭐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뭐 다른 연관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우려도 있는데요. 이 수출 물량이 줄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각종 부품사를 비롯해서 이 관련 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는 이 부품사를 다 포함해서 4,822곳에 달하고요. 네. 이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도 이 33만 5,700여 명에 이릅니다. 외교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정부 리더십 부재로 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하네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미래 기술 분야 양자 컴퓨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MS가 합세했는데요. 지난해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이 윌로우를 공개했고요. 이번에 양자 컴퓨터에 MS가 이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랑 어떻게 다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컴퓨터는 이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과 1의 비트로 정보를 표현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이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라는 거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이 연산 속도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 획기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0, 1, 0, 1 이런 비트 단위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큐비트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 MS가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의 이름이 이 마요라나 1인데요. 이 마요라나 1은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이건 이제 양자 컴퓨팅 칩 범주 안에서도 성능이 월등하다고 해요. 이 초전도 큐비트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양자 컴퓨팅과 달리 이 위상적 큐비트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칩은 이 기존 슈퍼컴퓨터로 10의 25제곱년이 걸리는 계산을요. 10의 25제곱년? 네. 그런 계산을 이 양자 칩으로 하면 5분 만에 수행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 년 몇 배에 달하는 그 해를 계산해야 될 걸 5분 만에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 좀 다른 유니버스가 되겠죠. 다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요. 지난달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20년? 아직 멀었네요. 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도 많이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도, 광주 3도, 대전 4도, 대구 5도 등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7도, 부산 영하 3도 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충청과 전라도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이니까요.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늘던 도로 정체는 약간 주춤해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돌발 구간은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되는데 원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1차로와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용담터널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 이슈 핫피플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분이시죠.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전국 이모저모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랑 자주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시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책이 나온다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그 판매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뭐 있습니다. 상당한 내용이 이미 보도가 막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일부가 보도가 됐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 이제 12월 28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작년 12월 16일에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1년인데 굉장히 압축적인 1년 같아요. 맞아요. 다른 정치인들 뭐 10년 정치했어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고와 성찰. 그렇죠. 그런데 특히 계엄 그 당시. 12월 3일부터 대표직 물러나는 12월 16일까지 그 14일간. 그러니까요. 그때의 그 자신의 체험과 판단을 좀 집중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보셨어요? 책?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최후별로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신지호 부총장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봐요? 기각될 거라고 봐요? 그 뭐 제 개인적인 바람 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저희 당 지지자분들은 기각되기를 바라죠. 그런 이제 기대와 희망이고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많은 법조인들은 이제 인용적으로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 등등에서 위헌 불법적인 계엄, 즉 요건도 잘 갖추지 못하고 상황 판단도 잘못된, 그리고 또 실제로 국회 봉쇄, 뭐 국회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등등이 실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죠. 그쪽 정황 증거, 뭐 증언 더 많은 게 분명하죠.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윤 대통령 본인도 일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 뭐 독재 정권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때도 비상계엄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국회 안으로 계엄군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했다면은 질서 유지를 위한 그 계엄군 투입이었다면은 그런 뭐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뭐 윤 대통령은 딱 잡아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뭐 몇몇 증인들이 그 허위로 내란몰이를 하고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탄핵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그 어저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이념과 기각 그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지금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뭐 대신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의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신지호 부총장은 낮에는 플랜 A, 밤에는 플랜 B 이런 표현도 썼던데. 네. 그 뭐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뭐가 있었죠. 낮과 밤이 다른. 근데 이제 어제 뭐 아까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요. 이제 좀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강성 보수의 결집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전혀 안 밀리네. 뭐 하면서 뭐 이대로 가면 괜찮겠네 하는 굉장히 안이한 상황 판단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낮에 플랜 A는 뭐고 밤에 플랜 B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플랜 A는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가 플랜 A고 겉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낮에 열혈 투사가 돼서 플랜 A를 하고 있던 분들이 저녁 때 되면은 335 모여 앉아갖고 조기 대선 어떻게 하지? 나도 한번 좀 나가볼까? 그러고도 있는 거죠. 조기 대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공론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335니까. 335 해갖고 속닥속닥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 당의 승리 전략을 제대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각자 개인별 뭐 그 어떤 이해득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양당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건 막 교과서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그 낮에 플랜 A로의 주장을 계속 할수록 중도층이 멀어져 간다. 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정말 조기 대선의 진심인가. 만약에 이제 플랜 A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돼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조기 대선에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가. 그 진심일까. 그렇다고 지고 싶어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당에 저희 당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영남 의원들은 다음번에 자신이 또 뺏짓하는가 안 다는가. 국회의원 되는 거. 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과 자신이 다음에 뺏짓하는 것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후자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승리 전략보다도 당권을 누가 쥐고 다음번 총선 공천을 누가 하는가 이쪽에 상당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몇몇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오는 현상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그건 김문수 장관 본인 게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그렇죠. 연민의 그렇죠. 그런 지지가 투영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후보가 될 가능성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 당의 경선 그 후보 선출 룰과 또 그때그때의 뭐 당신과 민심 몇 번 요동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뭐 많은 분석가들은 김문수 장관이 만약 실제로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약체일 것이다. 왜? 중도층을 전혀 흡수를 못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 저희 당 그 조기 대선의 경우 저희 당 그 후보 몇 명에 대한 그 판단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귀동냥을 해봤더니요. 민주당 분들은 제발 김문수. 제발 해달라 이거죠. 예, 제발 김문수. 예. 제발 김문수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 분들은 그러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상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후보 경선의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으신 분은 뭐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뭐 이런 구도도 점치던데. 저는 뭐 좀 됐는데 뭐 지금 빅4라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거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한 2, 3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카드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면 이제 강성보수와 온건보수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좀 결이 비슷해요. 예. 70대 영남 남자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강성보수의. 그렇죠. 근데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 조는 뭐 조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수도권에 비교적 젊고 50대, 60대 온건보수고 그렇죠. 중도 친화적이고 예. 그런데 결국 거기서 누가 더 선명한가 보면은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더 선명하고 훨씬 더 강경하고. 예.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더 선명하고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로 갈 거다. 오세훈을 한동훈이 제낀다.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겠죠, 당연히. 좀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나서면 우리 신주 전 부총장 보시기에는 온건 보수의 대표 카드가 돼서 일단 경선에 2강 체제를 만들 거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에 물러나는 과정에서는 정말 우군이 별로 없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에 가면 그 구도가 또 바뀔까요? 저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나고 그런 이제 감정이 발생하겠지만 또 눈앞에 다가온 조기 대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렇죠. 이제 관심, 문제의식 자체가 급속히 이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당원들 입장에서도 누가 이재명을 꺾을 카드인가. 그 경쟁력 위주로 고심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작년 7월 전당대회 때도요. 뭐 국회의원들 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당원들 또한 63%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새는 뭐 국회의원이 자기 뭐 당협에 이 사람 찍어주세요. 오다 내린다 그렇게 먹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따라가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 그 계엄 뭐 이거에 대한 또 어떤 사람은 계엄의 강이 아니라 바다다 이런 표현까지 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원들의 마음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저희 당의 주요 정치인들 중에 계엄에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말로는 계엄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죠. 하는데 그 뒤처리가 안 돼요. 뒤처리가. 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튼 헌법재판소 판단이 아직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고 판단이 일단 인용적으로 내려지면 네. 정리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에 가는 그 상황에 지금 뭐 상당히 좀 너무 격한 반응들이 많잖아요. 거리 집회에서도 막 충돌도 벌어지고 네. 뭐 서부지법 그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거 후폭풍이 너무 참 걱정이다라는 분들 많잖아요. 네. 실제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때도 조금 격렬한 그 반발 시위나 몇 분 사망하기도 그랬죠. 예, 2분 정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 판단과 결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전부터 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최후 변론을 하죠. 예, 시간 제한 없는 그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때 본인 충분히 말씀하실 만큼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윤 대통령께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이 대통령은요 진영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예. 진영의 우두머리로 대표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뭐 기각되기를 하고 저도 뭐 기대하고 바라지만 네. 만약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시고 네.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합치자. 뭐 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진짜 해야죠. 그리고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요즘 뭐 이렇게 뭐 좌클릭 우클릭 왔다 갔다 한다. 뭐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중도 보수다.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네.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영토 침공이다. 정치에도 영토가 있어요. 예. 보수 정당의 영토는 고유 영토는 보수고 진보 정당 그렇고 항상 중원을 놓고 이제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이런 구도였는데 이건 중도 보수 자기 게 아닌 걸 영토 침공을 한 거다. 근데 이제 왜 영토 침공을 했겠는가? 지금 저희 당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얘기할 때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쌍권은 뭐고 쌍전은 뭡니까? 아니 그 투톱 권영세 권성동 그 쌍권 체제다 뭐 하잖아요. 예.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두 명의 전씨가 있다. 정방훈 전한길?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비상거 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건 잘못된 조치다.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는 헌재에서 판단하더라도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지난주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그건 잘못된 조치인데 자기가 그 당시에 국회 본관에 있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뭐 논리 파탄에 가까운 주장인데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서부지법 그 폭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 몰면 안 된다. 사실상 그거를 은근히 옹호하는 듯한. 네.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중도 보수였어요. 예. 근데 스스로 이제 이 쌍전 세력들에게 그 끌려서 극우가 오른쪽 가상자리로 간 거예요. 밀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 중도 보수가 좀 비었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 그걸 본 거예요. 요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영토 침공을 한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은 네. 이재명의 이 중도 보수 영토 침공이 일어났을까?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 신지호 부총장은 영토 침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정치 학계의 분석으로 보면 사실상 한국 정치는 보수 양당 체제로 분류하잖아요.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뭐 정의당에 이르는 그쪽이 진보 정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건 학문적으로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는 뭐 그게 이제 민주당을 중도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위에 그 이제 한민당부터 시작하는 그 민주당의 뿌리 기원을 보면 이제 중도 정당이 맞고 중도 보수 이런 표현도 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진보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죠. 최근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뭐 또 표현컨대 영토 침공이 됐건 뭐 흥묘백묘론이 됐건 이런 게 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처음에는 안 믿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말 바꾸기에 달인이라서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 뒤집은 게. 근데 이제 괴벨스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라도 100번 들으면 진실이 된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진심이에요. 이제는 뭐 그 일본 수준의 핵 개발 능력을 그 뭐 해야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게 작년 저희 당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그거를 딱 받아
예. 받겠다 하는 거고 뭐 18억 이하 뭐 상속세 면제하자. 근로소득세도 좀 감면하자. 그렇죠. 심지어 기업 세금조차도 뭐 하자. 뭐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요. 이번에는 좀 진심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발생을 했는가. 이 중도 보수 영역을 비워놓고 너무 오른쪽으로 당이 가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그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당도 정신 차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길 기대하시는 거죠, 또 신지호 총장. 안 그러면 무난하게 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내에 어떤 뭐 심지어는 분당설까지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분열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중도 보수, 온건 보수, 합리 보수, 뭐 개혁 보수, 뭐 하여간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재등판에서 공개 활동을 시작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도 본격적으로 뭐 그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이 온건 보수,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이 중도 보수 영역이 네. 원래 이 사람들이 적임자구나 하고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도 보수 영역을 김문수나 홍준표가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 하는 게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적 구상을 하면 덧셈 정치를 하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강성 보수도 놓칠 수가 없고 그럼 온건 보수로 또 뭐 하면서 중도까지 이걸 해야 되니까 각자가 자기 포지션에 맞는 자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총합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 발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뭐 활동하겠다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죠. 제가 그분들 별명을 공한증 환자라고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한증 환자 1호가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2호가 나경원 의원이고 아직 그때가 아니다 뭐 이런. 3호가 김기현 의원이고 그런데 그분들은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는데 작년 전당대회 때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한동훈 이번에 한번 나와서 해봐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바로 그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에 그 보면 계엄 선포되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건 위헌이고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 국회로 가자. 아주 빠른 판단과 선포 그래서 실행에 옮기고 뭐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가도록 바로잡고 뭐 이런 어떤 그 순발력의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다른 한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기만 하지 당내 다른 사람들과 좀 잠깐이라도 논의하고 이렇게 그 어떤 여론을 만들고 이런 거 너무 등한히 한 거 아니냐. 제일 그 결정적인 게 탄핵 가결된 직후에 의원총회 자리에 딱 서서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뭐 표결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 이거는 좀 그래도 자기네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우선은 가슴 아픈 것부터 좀 말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지적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귀담아 들어야 될 경청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은 다릅니다. 계엄은 정말 이거는 분초를 다투는 문제였잖아요. 분초를 다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이죠. 그 국회로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당사 3층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계엄 해제 그거를 우리가 주도해야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렇죠. 그 한동훈 저희 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아니다. 근데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는 지금 중진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거기서 좀 의견 좀 들어보자. 근데 아니 그때 중진회의에서 차분하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초를 다투는 긴급 비상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 그거는 아주 신속하게 했어야 될 문제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대통령 탄핵 탄핵, 소추, 예. 탄핵 소추 문제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지난 2달 동안에 이 회고와 성찰을 통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라는 것을 뭐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대통령의 또 성명 내용이 180도 막 바뀌었잖아요. 그때 12월 7일 1차 담화와 처음에는 뭐 자기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당에 맡긴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니까 또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아서 우리 당이 주도하겠다. 네. 한독수 총리랑 뭐 투톱 체제 비슷하게 막 기자회견도 하고 네. 이것도 좀 너무 성급하다라는 분석. 반대로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말이 확 바뀌니까 그럼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 빨랐다. 뭐 이런 지적들이잖아요. 네, 그런 지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이제 귀담아 좀 들어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더라. 네. 최근에 보면. 뭐 본인이 얼마만큼 느끼는지 거기 이제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점이 보완이 되어야 사실은 후보 경선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정치를 뛰어난 한 사람의 그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같이 가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그 과거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 채워나갈 것이다. 네. 계속 우리 신지호 부총장이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요. 뭐 네. 처음부터 아무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 이기려면 그 길밖에 없다. 한마디로 네. 그거잖아요. 예, 저는 뭐 그 길로 가야 되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길로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영토를 막 침범한다. 이제 네. 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토 침범이 계속되면은 영원히 못 잘못하면요. 못 찾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롤 모델은 일본의 자민당이에요. 예, 일본 자민당이 아시겠지만 리버럴에서 극우까지 다 있거든요. 다 있죠. 예, 그리고 장기 집권하잖아요. 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지만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당을 민주당이 있어요.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영역을 되찾자. 네. 오늘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 부총장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 일요일 일부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서요. 북한 병사들은 총알바지라는 제목으로 특별 또 기획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정희가 부르는 그대 생각